이제 문정권이 사실은 촛불 탄핵이 아니라 정권 탈취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태극기 세력도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건이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태극기 혁명을 금년 안에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한 가지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동력이 바로 태극기 나오는 인원인데, 정말 이제 지금 애국당만큼만 이쪽도 모아주면은 저도 현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뭉치질 않아서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국당이 앞장서면은 거기에 다 흡수해서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청와대를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애국당이 앞장서고 그 태극기 나머지 세력들을 이렇게 흡수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태극기 혁명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역사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명령이다. 이것은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지금 18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되돌려 놓을 거냐. 저희들 집회하다 보면 우리 당에도 과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고 가자 이런 거. 저는 아직은 아니다. 세를 100만 원 모아야 된다. 저희 대한애국당은 3.1절에 지금의 3배가 모일 겁니다. 지금 3배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3배 정도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우리 지금 행진대를 꽉 밀고 들어오는 행진이 꽉 차는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게 한쪽 차선은 완전히 차는 정도가 된다. 그거에 또 3배가 6월달까지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태극기 집회도 이제는 빨리 합칠 때는 합쳐라. 합쳐가지고 세를 모으면 된다. 그분들이 대한애국당의 당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 대신에 딱 안 되는 세력, 반개혁 세력, 또 지금 반문연대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이 세력, 배신자 세력 이건 안 됩니다. 그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 모여라. 그래서 3월 1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월 1일 날 8월 15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 양보하고 우리가 제일 뒤에 우리가 서겠다. 앞에 다 가시고 그 땡볕에 우리가 30분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30분 땡볕에 서 있었다니까.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 국번 옆에서 그걸 도저히 안 돼가지고 출발 안 하니까 도저히 안 돼. 우리 3시 반까지 되고 3시 반에 전부 다 합류해서 간다. 이래 됐는데 안 돼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청계천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도 우리가 거기 서가지고 땡볕에 30분 기다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돌아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시점까지가 제가 역할이에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딱 그 시점까지가 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가 그냥 대통령을 빨리 구출해내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새로운 복원을 하는 것. 그 시점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까지가 저의 역할이에요. 그럼 저의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태극기 연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이슈가 지금 3월 달에 김정은 답방이 한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정해서 앞에 올지 뒤에 올지 이제 예를 들어서 5일 상관, 일주일 상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3월 달에 3.1절, 3월 10일 불법 탄핵날, 그 다음에 김정은 답방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각자가 다 모이면 힘들어요. 모여가지고 잘못 저게 다 모였는데 그런 지난번에 반문연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되 행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하면은 그게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은 소위 말하는 3.1절 남북 공동 100주년 한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전쟁이잖아요. 역사전쟁에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지금 4.3, 5.18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체제전쟁, 역사전쟁 맞물려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에 이제 연구원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정책전략연구원이라고 생겨서 교수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이제 그 이슈 선정뿐만 아니라 정책 선정도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입장들 좀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아무튼 이 3월 투쟁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대한민국당 말씀드린 3배 지금의 3배를 모은다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 손 교수님 그 집회 통합 문제를 많이 역설하셔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그 탄핵 때 열심히 나오던 주변 사람들이 실수 때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대로 시민들이 모였을 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한 세력으로 그동안에 국민들이 믿어왔던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저쪽에서 과연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의의가 소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해봐도 움직이지 않는 저 사람들이 대전에 해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저거가 있어가지고 요새 대한애국당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손 교수님들 얘기한 대로 이게 이렇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 자조 같은 생각이 이건 뭐 해봐야 이거 되지도 않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게 어떤 계획에 뭐 한 주간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같이 행진회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하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주면은 같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주면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의욕을 갖고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도 끌고서 할 텐데 지금은 하자고 하더라도 야 그건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아이 가서 어떻게 보면 쪽팔린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차라리 서울역이나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건 뭐냐면 기댈 때가 마땅치가 않다. 기존 그 자유한국당을 뭐 나와줘야 뭐 떠들어도 뭐 대변을 해줄 텐데 우리가 얘기하면 저 사람들 뭐 이상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처리되고 당에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내부적으로 그런 소리가 하니까 전혀 그 사람들한테 기대가 없고 또 우리 그 태극기 집회는 여러 군데 모이지만 각자 뭐 몇백 명씩 뿔뿔이 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이거 참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하더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우스운 그런 경우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 인적 쇄신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한국당의 지도부 소위 그 몇몇 사람들을 빨리 정리가 되면은 희망을 갖고 뭘 하겠는데 그런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 잘못하다가 옛날 사람들 그냥 또 밀어주는 그런 꼴 나는 것도 아니냐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이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또 그런 그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건 그런 점에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손 교수님이 하는 그 통합 집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나가서 어떨 때는 창피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나올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게 한 3가지 사항. 또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거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런 대규모 상황에서는 대규모 이슈를 가지고는 행진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규모를 가도 되겠다. 저희들이 지금 뭐 오늘 6가지 행동 지침을 벌써 정했어요. 이게 대단히 빠릅니다, 대한민국당. 그러니까 이 행동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집회도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이제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목소리를 다 내자.
그 대신에 이슈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해서 어떤 시점을 정해서 거기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입장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3월, 6월, 12월, 1월 대단히 중요시 봐라. 국회의원들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튼 저 혼자의 정당이 앞으로 아닐 거예요. 저 혼자의 정당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총선에는 40명 내지 50명의 국회의원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인적 쇄신에 맞는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40명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인적 쇄신을 하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대거 우리가 영입도 하고 현재 있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교섭단체를 만들어야지 국가보조금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거는 정의당보다는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을 조만간에 빨리 만들겠다. 국회의원 수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인물 수혈도 되고 또 기존에 우리 우파에서 투쟁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합쳐지는 상황이 되면은 대대적인 바깥에서의 정당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을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음 총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를 만들 거다. 저는 그래 너무 그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척하다가 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 저 먼저 그냥 앉아서 하셔야 돼. 서서 하시면 저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 조원진 그 의원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과 동의, 전혀 일체의 그 반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조원진 의원님께서 말하신 정의와 진실에 대한 목말은 지금 좌파들이라서 너무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정말 정의와 진실이라는 그 가치, 인간 축구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다시 재강조하고 계신 것에 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말 하늘이 우리 조원진 그 의원님께 세를 주고 계시구나. 정말 군소 조그만 정당으로 붙여줘라더니 새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폴레옹을 세우셨던 분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과욕을 가졌을 때 황제로만 몸을 잡고 교황까지 두고 졌대. 그 내치셔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 정의와 진 싸움을 한 진짜 큰 촛불로 세워주실 것이지만 야욕이라든가 그런 건 좀 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은 참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아주 친미, 아주 미국을 우리한테 끌어다가 우리 도와준 나라 아닙니까? 북한 사람이 돈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열렬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에 괴로웠던 게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 담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바뀐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그게 과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모함이 아니면 바뀌셨는가? 아니 저는 진중권란은 하나부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지금 답변 다 드릴 수 있는 게, 우선 회사 2개 중에서 하나는 아예 없앴고요. 10년 전부터 매출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보고를 하기, 제가 한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 보고 자료 다 나오고요. 저는 중국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금을 저를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국에서 몇십억의 돈을, 저 돈 재산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다 거짓말인데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일이 저는 중국 지도부가 아니고
중국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도 괜찮다는 인식을 준 게 가장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인민들한테 심었던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성기념일날 막루에 갖는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벌써 참수부대를 준비를 했다고요. 그건 뭐냐? 우리가 김정은을 치더라도 이쪽 중국 지도부는 그냥 있어라. 우리가 당신들한테 결코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이 중국에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부분 이미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제가 정상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중국말을 하잖아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김무성, 그다음에 또 교수 출신 위원 한 명이 특사로 갑니다. 당선이지. 그때는 핵실험, 3차 핵실험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타진하러 갔고, 제가 시진핑을 6번인가 7번 만났어요.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할 때 특별 수행이 정몽준 의원하고 저하고 딱 2사람입니다. 특별 수행이. 그래 가서 이제 대통령은 그런 걸 좋아하죠. 이제 중국을 잘 알고 중국말을 잘 하니까 판단을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를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오면 대통령 저를 불러요. 항상 앉혀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을 안다는 건 대단히 자산인데, 이 친중 프레임의 문제는 뭐 처음부터 다가 거짓말이니까 제가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중국에 재산이 많다든지 지금 제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이 정권에 저를 놔뒀겠습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고, 저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의 어떤 경향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으시다. 내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한미동맹주의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어떤 문제에 대한 침탈을 한다든지 대단한, 우리가 반중 집회 해야 됩니다. 반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우리 항상 드리고, 제가 우리 대한애국당 지도부한테도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반중 집회 하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아예 안 보는 이유가, 뭐 업의 자체가 다 거짓말이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한애국당의 검증 문제를 얘기하면 내한테 묻지도 말고 묵으로 걸어라. 그거는 묵으로 걸어라. 그건 자신 있다. 그리고 내에 대한 의면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 지금 하다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아니지. 정치인은 제가 벌써 11년째 하잖아요. 정치를. 11년째 정치를 하면 뒤질 거 다 뒤졌어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다 벌써 알아요. 재산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안 하면 바로 국회의원직이 떨어지는데, 다른 그냥 있던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 입장이고, 이제 하나는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정당 한 사람밖에 없는 정당의 대표지만은, 제가 예전에 추미애 당대표가 가서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당 국회의원 7, 8명 국회의원 만났던 똑같은 국장급 2사람을 제가 1시간 반을 만났다니까요. 1시간 반을. 그걸 누가 했죠? 미국 대사관에서 해준 거예요. 국무성 제가 가서 1시간 반을 얘기했다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해준 거예요. 아니, 미국 대사관에서 판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MBC나 ABC 이쪽에서 이상하잖아요. 정당에 한 석밖에 없는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국무성 이거하고 NSC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최고의 한반도 책임자들이 장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쭉 상황을 얘기를 해줬고, 오늘 했던 얘기도 그분하고의 얘기를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본다면 참 거짓으로 이게 일관되고 있는데 모든 게 과연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그 거짓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그것에 거처하지 못하는지 제일 큰 것이 언론 문제입니다. 언론 문제 지금 뭐 KBS를 보시든 뭘 보든 모든 사람이 언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정치하시는 그래도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 왜 대변을 못 해주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그 소속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원내 수석을 했잖아요. 원내 수석은 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교감을 하고 대청와대, 그 당시에 야당, 우리가 여당이면 야당, 이런 협상을 하는 데가 원내 수석이에요. 여기 정책적인,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는 원내 수석하면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전체 대한민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최고위원 하면 당의 모든 구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뭘 했나 하면 전략기획본부장을 했어요.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 비서실장, 여의도 연구소 수석부원장, 그 다음에 수석대변인, 그리고 정책위 수석의장, 그 다음에 거기에 재선급에 다 책임자들을 제가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그 1년을 해요. 1년을 하면서 결론을 다 내리는데, 제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싶잖아요. 제가 전략기획 본부장 이름으로. 전 절대 안 합니다. 당대표한테도 저는 보고해요. 사무 1, 2 부총장이 다 돌아요. 원내대표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그 회의에 빠지면은 이 일주일의 모든 이 대야 전략, 그 다음에 정책 전략이 빠져버려요. 그걸 제가 1년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한테 보고하고, 1부총장, 2부총장, 사무총장한테 보고하고, 수석정책의장은 정책의장한테 보고하고, 일거리를 다 주는 거예요. 여기 회의 가면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빠지면은 그 파트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걸 1년 하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걸 이제 그때 김무성 선대위원장 오면서 그걸 놓고 제가 뭘 했냐면 불법선거 감시단장을 한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워낙 음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못하느냐. 강단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이게 미스도 이런,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 문제. 그때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터지고 신재민 사무관 문제가 딱 터지는 시점이에요. 제가 원내대표는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달 놔둬야 됩니다. 그때 언론이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김태우 사건을 쓰고, 그 다음에 신재민 문제가 쓰고, 이거는 권력 게이트고, 청와대 내부의 얘기가 나오고,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언론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주고, 언론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언론이 조금 우쪽으로 도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12월 30일 날, 아무런 법적 제재도 못하는 문영이 개최를 했다고요. 문영에 나와서 암만 거짓말해도 법적 처벌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 1시쯤 하다 끝내었잖아요. 그래 하는 것은 지금 대여 전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세를 못 일렀나 거예요. 이 판을 전체를 보고 봐야 되잖아요. 자,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라든지 신재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게 팩트가 있는 문제고, 이것이 전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얘기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면죄부를 줬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실책이다. 대단한 실책이다. 또 손혜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손혜원이 거짓말 하도록 좀 놔둬야 돼요. 계속 거짓말 하도록 좀 놔둬야 된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포인트가 되면은 거리투쟁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군사 합의를 국무회의에서 해버렸어요. 그때 국회 문 닫아야 돼.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국회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군사 합의 안 된다. 아니,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 쇄신을 안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방송사에서 김대조등에 저 KBS 저렇게 하고 백두침송위원회 인터뷰하고 의도적으로 교육방송까지 EBS까지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수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뭡니까? 이게 야당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웰빙 여당 국회의원을 이렇게 듣던 사람이 그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투쟁을 못한다. 과감하게 장애로 나올 때는 장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냥 장애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게 지금 한번 보세요. 갑질이 뭐 한두 개였습니까? 갑질이 지금 정권이 뒤집어지는 갑질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죠. 왜? 언론 방송이 우리 편이고 검찰 경찰이 우리 편이다. 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드루킹 사건에 드루킹이 뭐라 했습니까? 난 노회찬한테 돈 안 줬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 노회찬한테 돈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노회찬한테 돈 안 받는 노회찬이가 돈을 안 받는데 왜 자살했냐로 가야 되잖아요. 이 판을.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왜 자살했냐고 판을 바꿔가 가야 되잖아요. 이 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대단히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전체 판을 보고 이 판에 대한 대여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의 인재 풀은 안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반복은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못 가는 방향, 야합이 된다. 야합이 어떻게 되습니까? 연방제하고 내각제 세력이 야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연방제 세력하고 내각제 세력의 야합이 들어가는 대단히 많다. 내각제 세력은 뭡니까? 의원 세습이에요.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했는까지 알아요. 그만큼 저를 무서워하는. 왜? 내가 아는 누가 의원들이 나름대로 내각제 일본 보십시오. 일본의 할아버지 국회의원, 아버지 국회의원, 아들 국회의원, 손자 국회의원. 이게 세습입니다. 세습. 내각제 세력들의 생각이 뭐냐? 국회의원 세습이에요. 연방제 세력들은 생각이 뭡니까? 권력 분산이잖아요. 권력 분산을 해야지 김정은 정권하고 싸울 때 막 싸우진 못하잖아요. 강원도도 저쪽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그거 못 막아요. 제주도도 저쪽 가서 저끼리 합의하고. 이게 연방제 세력. 얼핏 비슷하게 연방제 세력하고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세력들이 비슷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력들을 처단하고 몰아내지 않으면은 야합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그 굴레로 간다. 그래서 제가 판을 본 거잖아요. 자, 배신자 반문연대 얘기했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이것은 배신자 연대고 내각제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이고 국회의원 세습 세력하고 연방제 권력 분산 세력. 권력 분산이 뭡니까? 권력 분산을 통해서 일방적인 남북 관계가 아닌 그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력들이 야합을 한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동서가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계층이 갈라져 있고 빈부가 갈라져 있고 뭐 다 갈라져 있는데 내각제로 간다. 그거는 그냥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김정은한테 떠맡겨서 그걸 김정은한테 주더라도 고용 세습하던 식으로 의원 세습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탈당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탈당에 있는 사람,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대부분 많잖아요. 이런 금융하는 제가 숫자로 제가 얼마 많습니까? 그 세력들이 탈당을 한 거예요. 그 세력들이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세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판을 가지고 보고 판단을 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손상대 교수 같은 분을 빨리 우리 영입해야 된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예. 여기서 교육이 있었는데 예.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해서 제가 예. 설명하겠습니다. 예. 뭔가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예. 예. 부재자 투표 있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날 투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등록을 했다든지 뭘 한 게 없다고 자기는 선거관리사무소에 일원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부정선거는 거기서부터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나 했어요. 제가 지금도 현안이 있고 제가 안행이 때 행정부 때 안행이 때 안전행정부 안행 간사까지 했잖아요. 선관위가 행안위 안행이 소관입니다. 행안위 선관위.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콩고 문제의 그 개표기 문제는 좀 달라요. 콩고는 투표기입니다. 투표기. 콩고는 문맹률이 높으니까 지문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우리는 개표기예요. 개표기 뭐냐? 개표에서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백 단위로 숫자를 지하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이 선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이제 저들이 획득했는데 그거는 이제 3일간 선거하는 제도예요. 3일간 전국 어디에서 3일 동안 선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면은 선거 3일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부재자인데 이제 그 국내 신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 부재자 투표에서의 선거지가 투표지가 2개다 혹은 3개다 이런 의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존 신청을 해서 이제 깔상이고 이렇게 되면은 보존 신청 해놨잖아요. 이제 그걸 까면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선관위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없애는 방법은 이제는 그냥 손으로 다 점검을 해서 개편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투표함에 이제 애국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이제 좀 현명한 거예요. 이제 표시를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투표할 때 나는 어떤 투표구에 어떤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의도적으로 몇 군데에 투표함 보존 신청을 좀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해가지고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고 그 투표함 보존 신청 지역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한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투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저걸 다 훑어보고 선관위 보고 제가 자 부정투표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아냐? 알고 있다. 그럼 당신들 선관위가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선관위의 그 담당자 책임자들하고 이제 부정투표를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나서 제가 국감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이슈를 던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진도 보여주고 이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제기를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결 주시면은 그분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뭐 해소할 수 있는 건 해소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의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빼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 또 하나는 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테러 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두 가지를
박근혜 정부가 했고 제가 원내수석 때 그거를 추진했어요. 이제 제가 원내수석 때 했던 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야당들이 죽어도 사이버 테러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죽어도. 지금 생각하면 야 얘들이 이랬구나. 왜? 지금 북한에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국내에 SNS상이든 사이버 공간에 그들 계속 침탈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협부터 청와대 국방부에가 해킹 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가상화폐 해킹 당해가지고 몇천억이 지금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 외국에서는 계속 그걸 해요. 제가 국방 때 그걸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냥 국정원도 손도 안 아프고 가상화폐 돈은 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은 넘어갔다 하고 이거 조사기관이 경찰청이고 그 조사장관이 김부겸 장관이잖아요. 장관도 몰라요. 그 김부겸 장관하고 저하고 국방 때 했던 게 100만을 찍어버렸다고.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사라졌어요. 그 내용이. 동영상이 사라졌다니까 갑자기. 이 좌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드루킹의 문제가, 드루킹은 킹크랩을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사이버 팀들은, 사이버 전사들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다 침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여론이 아니에요. 자, 이런 대책을 국정원이 해야 되고, 경찰청이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하고 테러 방지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 당시에 야당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끝까지 그거는 안 된다고 싸움을 한 거예요. 결국 못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다. 야당이 그때 테러 방지법 하는데도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7박 8일 국회에서 했잖아요. 7박 8일. 국회를 7박 8일 했다니까요. 밤새가면서 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신기록 경쟁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 테러 방지법 얘기를 하고 한 거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공간을 두고는 우리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공적인 자리니까 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선거 때 조원진 의원이 못 도와드려서 전화 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했다가 결국은 제가 한국당 뒤에 뉴스 3번 했다가 욕 시끄러도 먹고 배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구속이 돼서 나는 사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와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이 안에서 언제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전체 태극기를 다시 한번 통합해서 그 길로 가주십시오. 이러고 저는 갔어요. 이제 한 1년 7일 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사람들이 그 애국당하고는 뭐 답할 걸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연설하러 갔다가 첫 마디로 물어봤어요. 혹시 그 태극기 집회가 통합을 하거나 뭐 하면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상에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내 방송에 불러서 공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그러면 누구 짜고 한다고 할까봐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간의 얘기를 직접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고 전체가 들어봐야 근데 제가 나와서 이쪽은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돌아봤는데 통합은 이미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연대인데 이 연대조차는 아까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얘기했고 지금 오늘 와서 또 재상하기 또 했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만약에 다른 집회에서 뭐 그쪽도 이제 뭐 통합이 필요하겠죠. 좀 덩치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자기끼리 무관치든지 이러면 꼭 특정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집회에서 공유하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서로 연대해서 뭐 오늘 예를 들어 뭐 문제 꺼내 들어가자 뭐 하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잠깐만요.
여보 가능하시면 제가 또 하나 더. 예. 제가 2016년 12월 10일부터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열심히 봐왔어요. 정치인이고 누구 간에. 자, 과연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우파를 끌고 갈 지도자가 시민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쭉 봤잖아요. 연설력, 선동력, 투쟁력, 뭐 이런 질긴 맛,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야 조원진 저 앞에서는 참 좋겠다. 내가 아마 그때 뭐 당이 깨져서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도 했죠. 왜 우리 조원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세우냐고 내 얘기까지 했어요. 뭐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다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부로 태극기 집회에서는 애국당에 협조 안 하더라. 이거는 이제 아마 불식될 그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1절 8.15 이게 아니라 특정한 이슈가 될 때는 어느 쪽에서라도 같이 좀 네. 연대를 하시도록 되는 지금 태극기 집회의 그때 통합연대 부분은 우리 허평한 장군께서 천만의 유재석 방법부의 공동대표를 하고 저하고 처음에 창당할 때 공동대표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많이 이름을 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다 오픈되어 있다. 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마 이제 회자가 되지만은 언젠가 다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국회 판을 바꿔야 되는데 바깥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국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싸워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우고 정책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고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교두의 역할을 대한애국당이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태극기 지금 통합은 어렵다는 평점 잘 하셨어요. 왜? 전혀 생각이 다른 반문연대 하자는 사람 저 사람들 중심으로 가자는 사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행진일 수도 있고 이번에 평택에 다 모이자 그럼 평택에서 한번 모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집회하는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데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각자의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역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손상태 교수님 뭐 우리 영입 1호예요. 왜냐면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느냐? 저희들은 시간에 쫓김이 없어요. 시간에 쫓김이 없는데 우리는 벌써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이 지독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무튼 처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똑같다. 그것은 뭐냐? 이제 국민들의 우리 우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다. 저희들이 당을 만들 때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다 무너졌을 때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국본 대학문 앞에 200명, 그 다음에 종각 앞에 50명 이럴 때예요. 그래 우리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처음 태극기 집회를 열을 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대한애국당이 세가 커지는 만큼 여러 군데가 생겼지만 세대를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민들을 애국심이 있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세를 모아야 된다.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로 모아주고 지금 우리가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전쟁을 하는 체제 전쟁, 의사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이제는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마라. 우파 내부에 총질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같이 갈 사람들인데 막말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제가 한번 나쁜 새끼라 한 게 그게 처음일 거예요. 그 문재인 씨한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막말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또 시민단체에 대해 제가 비판하는 것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판을 그려보니까 이 세력들하고 언젠가는 같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쪽에서 개혁을 못하면 바깥에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 많이 분산되어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할 때보다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애국당에도 다시 더 많이 올리고 다른 데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전만큼의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 좌파들이 알기 우습게 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 제가 태극기 집회 꼴값 떨고 있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너지 불을 다시 지피는 의미에서 지금 마치 이제 좋은 데 계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그 너무 늦으면 또 이것도 우선 꼬라지고 연대 집회를 특정 이슈를 갖고 사람을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기는 의미에서 그렇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시점을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한 말씀드린 이슈가 대로 있을 때 이제. 우선 행진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3월 1일 날 행진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배신당했다니까요. 완전히 그거 땡볕에 써가지고 욕 시커 먹었다니까 제가 했거든요. 그때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니까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국본 가고 우리가 제일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3시 반까지 거기 도착할 테니까 그 시간 맞춰가 제발 출발해라. 그러면 그게 스크램이 짜지잖아요, 전체가. 그조차도 못했다고. 그래서 우선 신뢰 회복부터 해야 된다. 행진부터 먼저 시작하자. 이슈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 지금 그 거짓과 그냥 불의해진 그게 막 그것도 못 견디겠는데 그 포장된 그 랩핑 페이퍼를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완전히 찍으시면 뭐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하면 끌려가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혹시 뭐 좀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조작도 많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네. 이를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예. 여기 세월호 이런 노란 딱지를 했다. 또 인권무슨 차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게 막 떠들거든요 지금. 그건 이제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 빠지를 단 것은 제가 세월호 특위 간사예요. 그때는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빠지 다 달았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세월호 특위를 할 때예요. 그러고 이제 특위 끝나고 제가 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여야 협상 간사예요. 여야 협상 간사.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고, 그때 제가 이 좌파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좌파들이 조은진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월호 뭐 유가족한테 제가 막말한 게 없어요. 다 존중하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이면은 좀 잘 조용히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막 뒤집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해경이 막 야당하고 이래 해가지고 자료를 먼저 야당한테 주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견뎠어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제가 330조, 재정 추계로 따지면 600조 가까이 됩니다. 600조. 나중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재정 추계를 3개월 있다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절약을 했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했는 얘기가 이건 아무도 못한다. 왜? 공무원하고 적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무원 돈을 적게 받아가야,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그 역사만 바라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때 파트너가 누구냐? 강기정이에요. 강기정 지역구가 지금 정무수석하는 강기정 지역구가 5.18 묘역이에요. 제 지역구에 28 학생운동 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기정을 설득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강기정을 사귀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5.18 묘역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임을 위한 행진 중은 대학 나온 사람도 그거 모르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지역구를 가면서 제가 그 5.18 묘역 가서 노래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역사의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어요. 여기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이잖아요. 노동개혁도 제가 간사를 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게 요거도 먹는 건 모든 좌파들의 공격을 한 몸으로 막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 내려갈 때도 청와대 보고 다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 강기정하고 협의를 안 되면은 한 발도 이거 못 나가니까 저한테 맡겨달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 지역구에서 버스가 그때 5대 갔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권법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법안을 낸 거예요. 그 법안을 냈는데 이제 저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인권 법안이 소위 말하는 여성들의 휴친 그러한 법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때 10명 정도 국회의원이 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동의 발의해서 낸 국회의원들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오해가 우리 뜻은 맞았는데 오해가 있으면은 폐기하자 이래가지고 폐기도 저 혼자 마음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 6명 이상인가 의원들 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폐기를 했어요. 그 법안을. 그래서 우리 뜻은 옳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동의한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동의한 의원들 받아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선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선거 때까지 가겠나 이 나라가 그렇게 좀 봅니다.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자체도 트럼프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유대계 세력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무를 계속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동에 가는 날이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압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시를 끌 때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마지노가 일단은 우리 설날 정도까지가 마지노가 아니냐. 그 문제는 이제 쉽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최고위원 전에 그 지도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중국 미국에 대한 그 입장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상황들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6.12 미국 1차 정상회담 시기에 짝이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지방 정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라인이 있고 미국 전문가들이 있고 이러니까 종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의 진심을 트럼프 정부나 상하원이나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좀 필요하고 투쟁의 방향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을 낸 게 한미동맹 반대 투쟁, 그 다음에 김정은 방한 납치가 아니고 뭡니까? 저지 투쟁,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쟁을 좀 더 각을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적극적인 투쟁의 시기가 2월 3월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런 투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미군 철수가 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북핵이요. 이게 세계를 쏠 수는 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 김일성이 대남 전략 전술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중봉기. 그들은 이제 민중봉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통해서 저들이 문정인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3시간만 하면 수도권 장악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3시간만 하면. 들어온 데다가 탄조균 3kg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가 250만, 대구 250만 몰살입니다. 탄조균은 지금 북한이 1위예요, 1위. 대량 살상 내가 미국 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은 핵에 대해서 대단히 ICBM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단히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 이거는 탄저균, 성황 무기 이게 1위에서 3위를 달리는 게 북한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도대체 핵 폐기하고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도 같이 하고 있느냐? 미국 정부는 같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김일성이 가장 원통했던 게 뭡니까? 다 잡았는데, 여기다 다 잡았는데, 유엔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핵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미국은 철거해놨는데, 주한미군 물러섰다. 3시간 만에 수도권 다 장악한다. 지금 구도로. 길도 닦고, 철도도 놓고 길도 닦고, 3시간 만에 장악되면 정전선언 요구를 할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핵을 씁니다. 핵을 어디다 댑니까? 일본 동경에, 부산에 딱 핵을 갖다 대고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핵 사용하겠다. 못 들어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이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핵을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갖다 대가지고 너가 미군이 만약에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다시 철군했던 미군이 들어오면은 동경이나 몇 군데를 찍어서 우리가 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못 들어옵니다. 미군이. 그것이 김일성이 벌써 얘기를 했다니까요. 김일성이. 또 일본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분리시키라고 김일성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일본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본이 분리돼가지고 미일 동맹이 한국전에, 제2의 한국전이 벌어지면 도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김일성의 그 전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단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까지가 4단계면 벌써 3단계까지 가버리고 민중봉기 해버렸잖아요. 민중봉기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3시간 만에, 가장 발전대가 있는 수도권 장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자권 해수,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 그들이 왜 종전선에 저렇게 내공을 매는 여기 있는 겁니다. 종전선을 하면 평화협정 바로 가면서 그때는 뭐라고 들고 나옵니까? 종전선하고 평화협정 했는데 왜 유엔사가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 요구를 하고 미군은 거기에 따라서 북한을 믿고 소위 문재인 정권보다 더 밉다는 거죠. 북한보다 문재인 정권 하는 것이 더 밉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강 핵을 사용하는 게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북핵 폐기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을 그냥 처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그냥 우리 표현이 처단이지만 레짐 체인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핵을 머리에 살 수 없고 대량 살상 무기를 두고는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레짐 체인지해서 이 레짐 체인지한 정권이 또 더 나가면 자유통일이 되면은 핵하고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핵 폐기하고 지금 ICBM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는 만족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기회에 한미동맹, 아직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미국한테 펀치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 말고는 없습니다. 한미동맹 안 하면요, 우리는 그냥 독자적인 핵을 가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불만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전은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을 나누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